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네덜란드의 기원부터 15세기 청어산업까지 알아봤죠. 이 땅에 최초로 정착한 켈트족, 그럼 켈트족을 정복한 로마. 로마는 켈트족을 로마화하지만 게르만족의 등장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 자리에는 프랑크 왕국이 들어섭니다. 그러나 왕국은 야만족의 잦은 침략과 약탈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고 결국 샤를마뉴는 네덜란드 지방의 자치권을 인정해주게 되죠. 충성은 하되 간섭은 받지 않게 된 네덜란드는 각 지방의 특성을 살리며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플랑드르의 모직공업과 암스테르담의 청화산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네덜란드는 경제적 자유를 위협받곤 했지만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극복했죠. 그리고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바로 청어산업의 성공 직후 네덜란드는 어떻게 독립을 꿈꿨는가입니다. 16세기 네덜란드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독립전쟁이죠. 여러분은 네덜란드 독립전쟁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은 종교개혁 때문에 일어났다고 배웠을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면 나머지 반은 뭘까요? 그건 바로 세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플랑드르가 정략 결혼을 통해 부르고뉴 공국으로 편입되었다고 했죠. 그 이후 부르고뉴는 합스부르크 가문과 또다시 정략 결혼을 맺어요. 그리고 합스부르크 가문은 스페인과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합스부르크는 결혼한다.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결혼으로 세계를 정복한 합스부르크 제국이 출범한 거죠. 그리하여 네덜란드는 스페인 문화권에 편입되었고 1519년 카를 5세가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두 나라 간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를 5세, 그가 황제로 지낸 16세기의 스페인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겉으로는 식민주의로 금과 은이 넘쳐 유럽 최대의 부를 거머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실상은 처참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이슬람 및 유대인들을 추방해 목축을 제외한 모든 경제 기반이 무너졌고 내부 반란과 종교개혁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정치적 통합을 위해 내세운 카톨릭이 경제적 유인에 의해 점점 탐욕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죠. 무엇보다 황제로서 그의 입지 또한 탄탄하지 못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국민들은 네덜란드 출신의 이방인 황제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꺼냈으니 그건 바로 증세였죠. 마침 그의 고향인 네덜란드가 충분히 부유했고 자신은 이곳에 과세할 권한을 갖고 있었으니 자기 지갑처럼 꺼내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네덜란드는 저항했고 이는 1539년 폭동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으며 이에 카를 5세는 네덜란드를 이교도의 소굴로 낙인 찍어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기 이릅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 간 갈등은 카를 5세의 장남 펠리페 2세가 스페인 왕위를 이으며 극에 달합니다. 그는 네덜란드를 아버지 때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괴롭혔는데요. 증세를 더 늘린 것은 물론이요. 자신의 누이를 네덜란드의 총독으로 보내 그동안 암묵적으로 보장되었던 자치권을 침해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네덜란드에 주둔한 스페인 군대가 봉급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되자 현지인들을 약탈하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성상 파기 운동. 네덜란드 신교도들이 전역에서 들고 일어나 저지대의 모든 성당과 성상을 때려 부수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반란 초기 네덜란드의 귀족, 빌럼, 라모랄, 몽모랑시 3인방은 스페인과 반군 사이를 중재하고자 나섰는데요. 하지만 펠리페 2세는 알바공을 플랜드런의 총독으로 임명하였고 알바공은 피해 법정을 단행하며 무려 18,000명을 처형했습니다. 문제는 처형된 이들 중 라모랄과 몽모랑시 두 사람도 포함되었는데요. 특히 3인방 모두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형당했다는 건 더 이상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이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하튼 3인방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빌럼은 그대로 개신교로 개종했고 네덜란드 공화국을 건국하여 독립전쟁을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역전쟁입니다. 혹시 암스테르담은 청업에 의해 건설됐다는 말을 아시나요? 그만큼 암스테르담의 청어산업이
네덜란드에 큰 부를 가져다 줬다는 말이에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암스테르담이 창업뼈 위에 건설되었다면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위에 건설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물론 암스테르담이 청어잡이로만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리 좋은 상품일지라도 만들기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직접 팔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화물선을 개발합니다. 그건 바로 1594년에 등장한 플루트선이었죠. 플루트선은 당시의 시대 배경을 잘 드러낸 배예요. 이는 플루트선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닥이 평평하죠. 우린 이걸 평저선이라고 불러요. 당시 전 세계를 통틀어 평저선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과 네덜란드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저선보다 첨저선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네덜란드는 왜 평저선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저렴했기 때문이죠. 첨저선은 가장 먼저 용고를 지지해줄 받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서 배를 만들다 보니 제작이 어려워요. 반면 평저선은 용골이 필요 없어 맨바닥 위에 바로 만들 수 있으니 비교적 제작이 쉽죠. 때문에 평저선 한 척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대략 첨저선의 60% 정도였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비교해보자면 첨저선 5척을 만들 때 평저선은 7척이나 만들 수 있는 거죠. 더욱이 네덜란드 앞바다에는 한국의 서해안처럼 바덴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갯벌이 있는데요. 즉, 비용과 환경적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썰물 걱정이 없는 평저선이 네덜란드 무역에 훨씬 유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선체가 배불뚝이 모양이에요. 마치 도자기 같죠? 블루트선이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통행세 때문인데요. 1429년 스칸디나비아 3국의 공동군주 포메라니아 에리크는 외래순 해역을 통과하는 외국 선박에 통행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1857년까지 무려 3세기 동안이나 이어졌죠. 당시 통행세는 갑판의 크기에 비례해서 부과되었는데요. 관세가 아니라 통행세라. 게다가 기준이 갑판의 크기라니. 도대체 왜 이런 기준을 잡은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선박의 대부분이 큰 갑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항해 시대에는 화물선이 많은 만큼 해적선도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배의 양옆은 대포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이는 한 가지 어마무시한 딜레마를 가져왔는데요. 더 많은 대포를 장착하기 위해선 그만큼 더 크고 단단한 갑판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 커져버린 배를 다루기 위해선 그만큼 많은 선원이 필요하고요. 배의 선원이 늘면 늘수록 화물을 실을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배가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돈을 벌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건조 비용과 통행세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갑판은 좁게, 하지만 선창은 넓게 만들어 지금의 모양을 갖추게 된 거예요. 최소한의 안전으로 최대의 이익을 내겠다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거죠. 마지막은 커다란 돛입니다. 유대인들은 두세 개의 대형 돛대에 큰 돛들을 달았어요. 플루토선의 돛대는 당시 선박 중 가장 높았는데요. 이는 빠른 속도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나 풍속이 바뀌면 재빨리 돛의 방향과 높낮이를 조절해줄 선원이 많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최초로 돛대에 복합 도르래를 설치하여 선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었죠. 복합 도르래가 얼마나 획기적인 것이었냐면 플루토선은 복합 도르래 하나로 이전에 만들어진 선박 대비 5분의 1, 영국의 동급 선박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무역은 일종의 도박과도 같았어요. 일례로 1598년 앤트워프에서 아시아로 떠난 22척의 함선 중 귀환한 것은 고작 12척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원거리 무역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고 함선의 소모도 심했죠. 하지만 암스테르담의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국가보다 더 저렴하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청어산업대와 마찬가지로 플루토선을 대량 건조하기 위해 또다시 표준화를 실시해요. 덕분에 네덜란드는 16세기 후반 이미 북방 무역의 70%를 장악했고 어선 2,000척 이외의 상선 숫자도 나머지 전 유럽의 상선 수보다 많은 1,800척이나 되어 세계 해운 업계를 평정했습니다.